물론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지역 언론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함께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도 상당한 상황인데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언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위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곳, 이제 포털을 넘어서 뉴미디어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지역 언론은 포털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고요. 뉴미디어와 경쟁력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뉴스를 보시는 분들로부터도 많이 외면을 받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쳤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현재 지역 언론이 처한 상황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직격탄을 맞은 그 미디어 그룹이 지역 언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언론은 어떻게 보면 광고로부터도 소외돼 있고 지역인들의 관심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이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OBS도 이와 관련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을 좀 같이 고민해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을 강화하겠다, 또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등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만 사실 무슨 성과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등에서는 지역 언론 지원법 마련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 교수님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지역 언론도 이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 디지털 컨텐츠 활용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정보의 다시 회생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위의 지역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이웃이 코로나 얼마나 걸렸고 이것이 또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지역 컨텐츠를 더 강화하고 지역민들과의 어떤 친밀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SNS라든지 유튜브에서 온갖 정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뢰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이 지역 언론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언론학계나 그 밖에 언론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도 특정 경쟁에서 노출 경쟁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뉴스를 노출하고 제대로 된 뉴스를 노출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지역 언론이 그간의 어떤 좀 기형적인 보도 태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의 시청자들과 함께 지역 밀착형 신뢰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리밍 저널리즘 시대를 맞이해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층성 기획을 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제가 하나 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네. 이 방송도 방송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숨어있는 시청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OTT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에 익숙한 세대로서 네. 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에도 우리 지역 언론에 만든 컨텐츠가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잡는 어떤 블루오션 계획이 개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지역 언론, 지역 방송도 이제 좀 매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지역과 밀착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도 하셨는데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 언론이 이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10년 전부터 지방선거 이슈를 지역 언론이 주도해야 되고 네. 뭐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해서 선거 이슈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혼자 하긴 어려우니까 여러 네. 지역 언론사가 함께 협동으로 그렇게 네.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여기에다가 저는 그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시청자들이 자신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 다음에 자신이 좀 입법화될 수 있는 이슈들을 그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그 제안을 하고 네. 이것이 지역의 그 상황이 입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지역 그 이 선거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 아날로그 시대였고 뭐 이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일방적인 메시지 시대였는데 이제는 디지털이 우리 사회에 거의 이 생활의 한 부분처럼 다가왔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문제를 그간에는 굉장히 그 좀 어색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면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비대면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의 문제를 이게 우리가 처음 코로나19로 맞이하는 첫 번째 그 지역 선거입니다. 네. 그거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광역단위 선거가 있었는데 이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중요성과 지역의 정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지역의 그 선거라는 것은 네.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기회에서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언론이 이제는 그 군림하는 언론이 아니고 어떤 교훈을 주는 언론이 아니고 친구와 같은 그 다음에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네. 마치 그 스폰지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을 쭉 빨아들여 갖고 이것을 하나의 이슈화 시켜서 그 선거에 나온 이 후보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그 당신이 당선이 되면은 네. 이런 문제를 지역에 입법화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 그 지자체 선거에서 제주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방송국과 신문사가 연합을 해서 네. 같이 윤리 선언도 하고 선거 준칙도 마련하고 어떤 지역의 이슈 아젠다를 같이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투표에 신뢰를 줬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 사례로 또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네.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면을 지역 언론이 경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하고 또 같이 그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이 경제를 살려보고 우리 네. 지역의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볼 때는 내년에 진행될 지역 네. 그 지자체 지역 선거가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OBS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시의회 주도로 지역 언론 육성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역 언론 육성을 단순히 언론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그 조례라고 볼 때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간에는 이제 그 지역의 이 지자체와 언론이 어떤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고 또 언론은 지자체의 어떤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비판만 했지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지역에 있는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의 이슈를 지역 언론을 도와줌으로써 네. 지역의 어떤 그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언론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서 굉장한 그 의미를 그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 조례라든지 시의회 갖고 있는 어떤 이슈를
제시를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일종의 그 챌린지식으로 네. 응모를 해갖고 거기서 좋은 것을 뽑아서 어떤 지역의 그 이 일종의 그 이 마우스피스로서 그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시의회가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은 충분히 해주되 네. 간섭은 안 하는 그런 인천 시의회의 좋은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좀 기대해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될지 여기까지 함께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OBS와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BS는 경기 인천 유일의 지상파 방송사로서 지역 민방입니다. 하지만 중앙부처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방송 육성 정책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네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OBS 문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OBS 방송을 보면서 과거의 그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뛰어난 민족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포용 정책, 그리고 그 각 구성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리는 어떤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그 당시에 좀 그 놀라운 것이 노예가 황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그 OBS 방송은 네. 우리 지역의 시청자 한 분 한 분을 황제처럼 여겨서 마치 로마와 같이 이 아무 특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장점을 끌어와서 우리가 좋은 지역 플랫폼을 통해서 뭐 이 수도권에 있는 방송도 얘기하고 또 지역의 아주 그 디테일한 문제, 그 다음에 인천 지역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문제, 네. 그 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각자 다양성들을 보장해 줌으로써 큰 포용적으로 이 OBS가 전국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송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지역성이 강한 그 방송도 있어요. 뭐 영호남 쪽에는 뭐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뭐 우리 그 OBS는 수도권이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도 아니고 지역도 아닌 어떤 그 중간자적 입장인데 이럴 네. 때일수록 포용과 관용적인 그 이 편성 정책으로 각 지역민들의 니즈를 받아들이고 네. 그들의 그 어떤 애로사항을 얼마든지 그 펼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 OBS 방송 플랫폼에서 뭐 아날로그도 있지만 이렇게 방송도 있지만 디지털 플랫폼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게 하는 그 관용 네. 그 방송이 결국 OBS의 그 이 위상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OBS가 더욱더 전국에서 뛰어난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한번 희망적인 전망을 해봅니다.